안녕하세요. 동기부여 뒤집기입니다. 저는 성공파리, 성공포르노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예전에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도대체 이 성공파리라는 게 왜 생겼을까 하는 것이었죠.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성공파리의 기원을 추적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지루하고 어렵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의미 있었던 이유는 왜 생겼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그 유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더 이상 속지 않을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성공파리가 단순히 특정 분야의 문제를 넘어 사회 병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성공파리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 업계가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언젠가 다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기에 이 현상을 사회 문제로서 분석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설하고 이제 성공파리가 왜 생겼는지 그 시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파리의 기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대체의학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매우 부족했으며 특히 항생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곤 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의학 외에 대안들이 더 활발했죠. 동종요법이나 카이로프랙틱 같은 것도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그저 최면 치료나 정신치유는 현대 자기개발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파이니어스 퀸비는 19세기 중반 정신치유라는 것을 설파한 인물입니다. 그는 질병이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강연 투어를 다녔습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마음의 힘으로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상은 점차 체계화되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사상가 랄프 월도 에머슨의 초월주의와 결합해 신사상운동이라는 새로운 철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자기암시의 개념이 여기서 비롯됐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퀸비는 과학적 근거 없이 믿음을 강조하며 치료법을 설파한 인물인데요. 그의 사상이 현대 자기개발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성공파리는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퀸비의 대표적인 제자 중 한 명인 메리 베이커 에디는 그의 사상을 발전시켜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교리를 창시했습니다. 제가 항상 성공학은 사이비 종교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공유되는 뿌리를 토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신사상 운동은 원래 명상이나 정신적 수양을 중시하며 물질적 욕망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월러스 와틀즈라는 인물이 부자가 되는 과학이라는 책을 통해 이를 부자 되는 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무려 과학을 갖다 붙인 것이죠. 가히 최초의 성공학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익숙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가 이 책을 쓸 당시 실제로 부자였는지 아무 기록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상상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글일 뿐이죠. 물론 사변적인 글이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걸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최초의 부자강의 시도여서 그런지 이 책은 대중의 주목을 상당히 끌었고 이후 시크릿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책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현대의 성공파리는 주로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자기개발과 믿음에 의존하는 성공학이라는 두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개발의 원류는 미국의 개척정신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아무 기반도 없는 미개척지에서 발전을 일구기 위해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동기부여가 필요했습니다. 이 문화가 자기개발 산업의 초석이 되었고 비슷한 역사적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죠. 현대 자기개발서의 시초는 세뮤얼 스마일스의 자조론입니다. 이 책은 영국에서 탄생했지만 19세기 중반 산업화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던 미국의 분위기에 부합하며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구절이 등장하는 이 책은 역경을 딛고 성공한 인물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형식인데요. 이런 구조는 오늘날의 부자 특징 콘텐츠의 원형이겠습니다. 책에서 소개된 유명한 인물이 근면과 자수성가의 상징이며 아직도 활발히 판매하는 프랭클린 다이어리의 모델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결과적으로 자조론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미국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며 이동판매원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세일즈맨들은 직접 고객을 찾아다니며 제품을 판매해야 하다 보니 단시간에 고객을 설득해야 했고 성과에 따라 급여가 결정됐기 때문에 동기부여와 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세일즈맨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기개발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세일즈맨이 그렇게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고객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지 고객을 이런 식의 방식을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뭐 다단계 같은 거 하면 교육하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원래 애초에 자기계발서의 시작은 그런 세일즈맨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대인관계라든지 고객 설득법이라든지. 이 시기 세일즈맨들에게 많이 읽힌 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폴레온 힐의 Think and Grow Rich입니다. 이 책은 무려 1억 부 이상 판매된 성공학 고전이지만 그의 이력과 주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금의 성공파리들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는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해 성공 철학을 정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표적으로 앤드류 카네기와의 인터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고 불법적인 행위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그가 쓴 책이 성공학의 고전이 되었다는 점보다 과장된 이력과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성공을 팔았다는 점이 더욱 성공파리의 조상으로 보기에 적합한 것이죠. 데일 카네기는 20세기 초 미국 자기계발 산업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 지금도 읽히며 자기계발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카네기의 저작을 짚어봐야 하는 이유는 인격을 기술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기술은 산업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고 삶의 모든 부분을 기술화하는 현대의 자기계발 산업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1950년대 이후 자기계발은 다단계 판매원 교육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메이와 같은 기업들은 판매원들에게 자기계발서와 강연을 통해 개인의 성공을 강조하고 더 많은 판매와 모집을 독려했습니다. 이는 자기계발이 상업적 도구로 활용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접하는 자기계발 콘텐츠들은 개인들의 성공을 바라는 선한 의도가 아니라 피라미드의 충실한 벽돌로 만들기 위해 발전해온 것입니다. 성공파리 강사와 측근만 배불러 가던 구조는 그 역사와 뿌리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인 것이죠. 다단계 마케팅은 초기에 음지에서 활동했지만 1979년 FTC가 아메이의 사업 방식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등 점차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레온 힐과 데일 카네기의 저작들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토니 로빈스의 스승인 짐 론 같은 스타 강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계발과 성공학이 다단계를 위해 탄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단계 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성공조차 다단계 기업의 대량 구매 덕택임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990년대는 미국의 자산시장과 산업에서 급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과 세미나, 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다단계 마케팅과 자기계발 산업도 닷컴 버블의 부추김 속에 크게 성장했죠. 경제의 호황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실함도 상당한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주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근면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기조의 책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책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기 토니 로빈스가 활발히 활동하며 세일즈 강의 등으로 기업 교육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지금의 성공파리 작자들이 주최하는 각종 콘서트의 원형이 이때 형성되었죠. 토니 로빈스는 자기계발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과 산업의 도구로 자리잡게 만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유독 자기계발서가 많이 팔리는 나라입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 동기부여와 희망이 필요했다는 점이 일치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은 미국적 자기계발 패러다임을 수입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근면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자기계발서의 고전들의 수입이 시작되었고 기업가들의 자서전 문화가 합쳐지면서 한국형 자기계발의 출발을 알렸죠. 거대한 사기극의 저자 이원석은 자기계발을 생각의 전환을 주창하는 신비적 자기계발과 성실한 노력을 강조하는 윤리적 자기계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적 자기계발의 기조를 공고히 한 것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재현인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146주간 머무르며 세계적인 붐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부정하기 힘든 긍정적인 게 우월한 게 아닐까 하는 식의 가치관은 가히 이 책의 영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책은 황당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사회적 인식에 귀를 기울여서 눈이 나빠졌던 것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깨닫고 심성화를 하자 사흘 만에 시력이 회복됐다는 황당한 간증을 하는 사람의 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것인데 전 세계인이 단체로 최면 상태에 있었던 이유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크릿이 갈 길을 먼저 닦아놓는 것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고 이런 흐름에 기독교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자기계발과 종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상이 너무 방대해지므로 추후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멜레온 같은 자기계발 사업은 시대 상황에 맞춰 색을 바꿔가며 항상 돈을 법니다. 경제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자신들의 코스를 변형하여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짓말로 본인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죠. 경제가 호황일 때는 근면적 패러다임이 조금 강세이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을 꿈꾸는 신비적 패러다임이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자기계발과 자산관리 분야가 결속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의 증대에 투자 및 재정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진 것이죠. 대표적으로 또버트 기요사키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며 투자 및 재정관리에 대한 세미나나 온라인 코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로빈스가 투자 강연, 코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죠. 그렇게 자기계발은 투자 교육과 합쳐져 소위 돈 공부를 필수 교양으로 하는 현대의 성공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초반부터 시작된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은 자기계발 콘텐츠의 접근성을 대폭 올리며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공파리 시대의 개막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재력을 과시하는 게 눈총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계발의 역사는 점점 개인이 성공과 부자에 대한 극단적인 욕망을 받아들여오는 역사입니다. 인터넷에는 부자, 성공 콘텐츠가 넘쳐나게 되었고 한국에도 동기부여 카드뉴스 등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했죠. 이 분야의 선구자 중 하나가 지금의 스터디언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지금 왕성히 활동하는 그랜트 카돈, 게리 베이너척, 타이 로페즈, 댄 등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재력을 과시하는 모델의 정석을 만든 것이 역사적인 영상, 타이 로페즈의 Here's in my garage입니다. 이미지를 앞세우고 욕망을 자극하는 단순한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 진짜 부자 맞아? 라는 아주 단순한 의심을 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긍정신학에 반대하는 자는 사회 불만이 있는 패배자로 내몰리기 십상이었죠. 한국에서도 지금 왕성히 활동하는 성공파리들이 하나둘씩 등장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는 성공파리에 대한 수요가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불확실함 속에 개인주의는 더 확대되며 성공에 대한 갈망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흐름이 세계적이지만 한국에서의 발달이 주목할 만합니다. 폭락했던 증시가 급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는 항상 투자 고수라는 사람들이 나와 1억 스타 자리에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투자 관련 유튜버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이런 투자 유튜버들은 당연히 성공파리와 기회를 같이 하고 문제점 또한 공유합니다. 투자와 더불어 전반적인 자산 관리가 성공하게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승호의 돈의 속성 같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에서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죠. 이 시기 한국에서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노마드, 경제적 자유 등의 슬로건을 필두로 인터넷 사업을 가르치는 부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정말 딱 들어맞는 상품이었죠. 미래를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월급으로는 집도 살 수 없는 현실에 개인들에게 남은 것은 코인과 창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핫했던 것은 스마트 스토어 붐이었고 그 중심에 슈퍼스타 신사임당이 있었습니다.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신사임당은 확인되는 사업체에 매우 성공적으로 강의를 판매하고 유튜브까지 크게 성공시켜 수십억에 매각하는 등 성공파리 업계에서 가히 롤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성공파리, 자청, 로알람, 박세니, 안대장 등도 이 시기에 인기를 크게 얻게 되었죠. 가난하면 바보다.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아주 쉽다며 대중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엄청나게 강의를 판매했습니다. 이 인터넷 사업 붐이 성공파리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성공학의 정신에 따라 비법을 나눠주는 것처럼 했지만 시청자들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강사들만 점점 부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강의파리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인식은 꽤나 생겼지만 이제 직장만 다니는 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부업과 창업은 현대인에게 필수 소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이빨이 빠져있던 과거의 스타 강사들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몇 시간을 채워야 해서 소재가 점점 떨어져가던 강의 형식과 달리 유튜브에서는 게스트를 섭외해 인사이트를 얻는 팟캐스트 형식이 유행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재기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김미경입니다. 김미경의 리부트, 마흔수업 등도 인기를 끌어 건재함을 드러냈습니다. 대중의 욕망을 읽어내는 방법 중 하나는 자기계발서 시장을 보는 것인데요. 2020년 상반기에는 황당한 책, 더 해빙, 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신비주의 기조의 재부흥을 알렸습니다.
근면적 기조에서는 세이노의 가르침을 빼놓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말을 가르침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대중을 꾸짖는 듯한 유형의 자기계발서는 사실 꽤나 진부한데 이런 류의 책이 부활할 수 있음을,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 뒤를 따른 게 자청의 역행자인데요. 역행자의 의의는 첫째로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반란입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자기계발서의 작가는 주로 성공한 기업인, 대학 교수 등 전통적인 권위를 지닌 자들이 쓰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 학위나 교육 등으로 여러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자청의 경우 그런 점이 부재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권위의 추락이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성공팔이 드림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소양이 꽤나 부족한 유튜버들이 유명세에 기대어 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경제와 인생을 가르칩니다.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집어든 사람은 환경의 변화를 전혀 모르고 정보를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역행자 성공의 두 번째 의의는 비판적 사고의 부재입니다. 극단적인 배금주의는 어떻게 벌었든 돈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가치관을 인터넷상에서 형성하게 하였고 이런 자들의 말에 새로운 권위를 실어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속아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라는 단순한 의심을 하지 못한 것이죠. 더 헤빙이나 역행자의 경우는 한국의 비판적 사고력이 역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의 부끄러운 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파리의 원류부터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희망이 부족한 저성장 시대에 맞춰 세 가지 기조가 혼재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의 성공으로 대표되는 근면적 기조도 유지되고 있으나 이는 꽤나 기득권 계층의 전유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근면의 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신비적 기조에 기대기도 합니다. 더 헤빙의 성공과 최근 끌어당김의 법칙이 재유행했던 것에서 이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떠오른 세 번째 기조가 매트릭스 음모론입니다. 일부 성공학과 연애 관계가 견인하는 이 분야는 물론 흥망성쇠가 있겠지만 성공 포르노의 한 갈래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 특징적인 것은 20, 30대 남성의 소외감과 분노가 이에 대한 수요를 폭증시켰다는 것인데요. 앤드류 테이트에 대한 열광이 그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의들은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없는 놈이 더 없는 놈을 등쳐먹기 위한 시도일 뿐이었습니다. 알파남과 베타남으로 대표되는 매트릭스 음모론의 극단적인 이분법은 인생의 모든 분야를 계량화하고 평가하던 오랜 자기계발 풍조와 본질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정리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저는 지나친 통제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극강의 효율을 추구합니다. 인간관계도 경영하려는 데일 카네기의 시도가 극단화되어 사람들이 이제 모든 분야를 그렇게 대합니다. 이제는 행복을 경영해야 하고 연애도 배워서 해야 하며 사람들의 심리를 간파하여 위험한 사람은 멀리해야 하고 카톡도 잘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전 분야에 통달한 예전에 비하면 거의 초인의 모습에 근접해야 하나 전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나약한 면모를 많이 보이거나 집중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학 강의들이 외치는 것의 모순을 짚는 것이죠. 모든 걸 다 가지려는 심리의 결과는 현대인의 깊은 우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파리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역사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욕망과 그걸 이용하는 성공파리에 브레이크를 걸고 해결책을 도모해보는 것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자기계발과 성공학은 마냥 순수한 다같이 열심히 살자는 패러다임이 전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는 인간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그 발생 이유였습니다. 동기부여는 미국 세일즈맨들을 위한 것이었고 아침형 인간은 개인들의 성공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 충실한 노동자와 신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자기계발을 시키는 건 개인들이 진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충실한 직원을 만들어내죠. 물론 낮은 단계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근면하게 만들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기계발이 각종 사회 문제로부터 개인들의 눈을 돌리는 기능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계발을 많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다면 미국과 더불어 자기계발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인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상당히 앞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물론 제가 사회주의자는 아니고 개인들의 열심히 살려는 마음의 숭고한 가치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뭔가 이상하다는 걸 다같이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격적인 성장은 유명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분야에서의 자발적이고 다채로운 고민에 있지 않을까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원석의 대한민국 자기계발 연대기
거대한 사기극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성공학과 자기계발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누군가는 해야 할 지루하고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제대로 정리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